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15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9조 8천여억 원보다 58%나 늘어난 것이고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의 15조 1천여억 원보다도 3% 증가하며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실적 전망치 평균 14조 5천여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깜짝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치고 세계 수주량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한국 누적 수주량은 263만 CGT로 196만 CGT의 중국과 80만 CGT의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 연간 수주량 순위에서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지만 8년 만에 역전이 가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해 오전 한때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됐고 이로 인해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이유는 배당금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는 실수 탓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일반 투자자 보유 주식에는 배당 관련 전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고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이날 주가 급락 상태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한국GM이 자금난 탓에 오늘 예정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어제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허카잼 GM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2차 성과급에 대해 지금 자금난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밝힌 바 있고 이달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원 여러분과 진척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조금 전 저희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4%가 넘게 빠지면서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 쪽은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상승하는 종목 건설업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시총상위주 가운데 HLB만 급등하는 정도고 거의 모든 종목에서 혼조세 혹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실적 시즌 첫 스타트 삼성전자 좋게 끊었습니다. 이익 전망치에 부합하는 종목들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실적은 실적이고 결국에는 국외 글로벌 이슈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 분쟁 중인데요. 전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 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양 국가가 하루하루 지금 보복 조치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분쟁 불씨는 여전하다,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슈로 이번 주는 온전하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일단 이번 주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글로벌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 여전히 내림세입니다. 242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56% 하락합니다. 13포인트 넘게 빠져내려오고 있는데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32포인트대까지 좀 올라가나 했는데 이후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오늘 종일 그리고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합권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요. 현재 포인트 오늘 저점 대비해서 한 7포인트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권역으로 가려면 아직 13포인트나 남은 상황입니다. 0.5%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외국인이 반짝 하루 사주더니 다시금 파는데 2,553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개인이 1,874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이 58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주 좋게 나왔지만
어제의 급등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2,000원 하락하면서 230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7만 원대 터치를 하는데 일단 4%, 3% 후반대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실적을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미국 쪽 기술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즌의 어닝 같은 경우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들도 강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30만 원 이하로 움직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나오면서 4%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 5위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시총 6위로 밀렸습니다. 1,000원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LG화학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이틀 상승을 못 가네요. 오늘 77만 원 밑으로 움직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금융주들 오늘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워낙에 최근에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급등 이후에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6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일단 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장중 잠깐 상승권역까지 가긴 했는데 움직임이 더딥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일중 흐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69포인트 잠시 상승하는가 했는데 이내 상승 흐름 지키지 못하고 쭉 빠져내려옵니다. 낙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혼조세 가운데 상승권역으로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69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지금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279억 원, 외국인이 364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외국인 양시장 모두 팔고 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기관 가운데선 전주체가 팔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까지 소폭씩 지금 매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0만원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신라젠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10만원 초반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3%대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23% 하락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지금 500원 상승하면서 24만원대는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CJNM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주 급등하면서 95,000원대까지 회복을 했다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느새 93,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의 급등이 무섭습니다. 94,900원 또 52주 신고가고요.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10거래를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부터 휴젤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반등 나왔고요. 카카오엠 지금 4.11%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캠텍 상승하고요. 제넥신 컴투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1066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도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국내외 이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대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뉴스플로우가 나왔던 것 같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우호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호재성 뉴스와 악재성 뉴스가 같이 공존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외 변수들을 좀 짚어보면 트럼프 정부가 오전에 중국에 대해서 1,0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나왔던 수입품에 대한 관세 규모가 5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2배의 그 규모를 좀 확대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무역전쟁 우려로 좀 확대되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이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협상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랑 미국 모두 양국에서 좀 강경한 정책들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경제팀에 좀 지시한 상황이고요. 이게 정책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4월 말쯤에야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협상하는 과정 한 달 동안은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꼬리 위험으로 좀 따라다닐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중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별 정책에 대한 대응이 없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쯤에는 중국이 이에 대한 동일한 규모의 관세 정책 방안을 또다시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중국발 무역 정책 이슈로 또 상당히 막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스권 등락을 좀 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요인인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를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원화 강세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둔화 가능성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5.6조 원으로 저희 NH 컨센서스인 14.5조 원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부문 호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디스플레이랑 IM 쪽이 많이 부진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부진할 거라고 생각했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IM 부문이 오히려 1분기를 저점으로 2, 3분기부터는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견조한 가운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요. 또 올해는 배당 증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들 대내외적으로 많이 짚어주셨고, 향후에 중국 관련, 미국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이슈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내일 월요일 장 영향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무역 전쟁에 따른 변동성이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랠리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뉴스가 좀 악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급락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학습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미국이 강경 정책을 내놓는 건 맞지만요.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증권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운용사들도 기관들도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매수하는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박스권 등락 좀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발 강경 대응책이 나와서 재차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가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4월 말쯤 되면은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주에 대한 우선 배정 수혜가 있고 또 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을 봤을 때 코스닥 벤처펀드로의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다른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경기 민감재들에 대한 우려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라든가 대내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대내 환경 같은 경우는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대외 여건에서 대내 이벤트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도 만약에 낙폭 과대한 업종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전략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 같은 경우는 당장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급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시총 3위 업종인 제약바이오가 가장 수급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2, 3분기 실적 모멘텀 존재하는 화학이라든가 철강, 소재, 산업재 이런 경기 민감재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확대해서 오히려 지금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환율 보고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니까 환율이 관찰 대상국으로 돼 있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 우리나라와 상품 교역에서 적자가 228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요 국가 중에서도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니까 16.9%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성공한 FTA 협상이라고 선언한 한미 FTA 여기에다가 환율 합의까지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환율 합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현재 논의 중인데요. 경쟁력 평가 절하라든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앞으로 당분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세 가지 요건에 여전히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텐데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협상 전략상 환율을 얼마든지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대미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상 수지가 GDP 대비해서 3%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 FTA 그리고 대북 협상을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해왔던 만큼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이라든지 대북 압박에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식 거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확률은 희박한데 최악의 경우도 언제나 최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경제는 분명히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과거 우리나라가 1988년 10월부터 90년 2월 달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원화는 1달러에 860원 전후에서 670원 안팎까지 약 20%가 절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위축이 찾아오면서 GDP 성장률은 2년간 5%포인트 남짓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푸어스가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율 조작 의혹이 강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2006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는 평균 환율이 4.7% 상승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7.4%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 원화는 평균 16.5%가 거꾸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시세를 조정했다는 증거로 미국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50원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오면서 1,068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하방 압력이 세거든요. 이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환율 유도를 금지하는 환율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한 화해 무드,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인해서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에 대한 투자 선호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2월에 발동한 대통령 그 경제 보고에서 앞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시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세 부과, 여기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환율 조정을 중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약세 추세는 좀 추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G2 무역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6개월 내에 1,000원대 뭐 세 자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급락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돼 간다면 산업별로도 지금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뭐 증권에서도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원화 강세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중립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업 부분에서는 전체 생산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17%에 달하고요. 수입 비중도 15%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제조업의 매출 감소 효과는 수입 단가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 효과가 좀 상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업종별로는 시비가 엇갈립니다. 자동차와 같은 운송 장비, 그리고 전기, 전자기기 쪽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영업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그 중에서도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총 수요 중에서 46%가 수출이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원화가 10% 절상이 되면 영업이익률을 3.6%포인트 정도 하락하게 되고요. 전기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2.6%포인트 정도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입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산물이라든지 정밀기기, 농립수산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시 영업이익률이 개선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는 그렇게 중립적인 영향을 끼쳐도 업종별로, 기업별로는 좀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아무래도 업종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환율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건 FTA를 협상하고 온 뒤에 환율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백악관과 한국 정부의 이 주장이 다르고 야당은 좀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은폐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환율이 지금 협상이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언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개정 협상에서 정부가 좀 숨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환율 통제권을 잃는다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복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감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환율 주권 문제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예민했던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나 리먼 쇼크 때 경험이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 통제권을 잃게 된다면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주권 문제에 아무래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도 이문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 환율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자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 협상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몇 달 전서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IMF와도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외환시장의 투명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도 이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환율 개입 강도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지금 일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잃어버린 20년 이게 플라자 합의 1985년도 이후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일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뭐 조금이지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1985년 9월 달이었죠. 플라자 합의 뒤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제일 먼저 수출 기업이 하락을 했고요. 또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니케이 평균 주가가 37,000에서 무려 7,000엔까지 떨어졌고요. 이 때문에 성장 둔화, 자산 버블로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왔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좀 다르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환율 정책의 주요 타켓이 그 당시는 일본이었지만 현재는 한국이 아니라 대미 흑자국인 중국, 유로존,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처럼 자산 버블이 없는 상태고요. 또한 외환시장 규모가 적고 아직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금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도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앞으로 환율 공세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 당시처럼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또 미국 국익에도 실익이 없는 만큼 앞으로 당분간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민감도가 좀 점차 둔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일단 뭐 선거용의 그런 의미가 좀 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지금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는 얼마나 더 절상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위안화 같은 경우 3월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절상 압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달러에 6.2 위엔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외환 분석가들은 올해 말에는 1달러에 6.0 위엔을 전후까지 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질 거로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계속 확장 중이고요. 이 때문에 금리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무려 6.8%의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2%에 정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 리포트 금리 7일물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의 추종에서 계속 인상하는 추세가 들어갔다는 점은 앞으로 위안화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걸 또 피하기 위해서 관세 인상 전에 위안화 절상을 물밑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 각국 통화 중에서도 가장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절상을 중국 정부도 용인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에 그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좀 한편으로는 수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 이야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강요 모두 유죄로 지금 판단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시간 속보로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함께 해볼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2부에서 펼쳐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